한평생을 아버지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고뇌하며 그 치욕을 씻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앞에서 한 개인의 굳건한 의지는 과연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뒤흔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부자의 사연, 그 비극적인 서막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때는 17세기, 조선은 격동의 시대를 겪고 있었죠.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늘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때로는 과격했고, 때로는 나약했죠. 특히 북쪽에서 새롭게 떠오른 청나라의 위협은 조선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전쟁, 병자호란이 조선을 덮쳤고 그 참혹한 현실은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7일간의 고립을 견디다 결국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그날, 그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삼배구고두례라는 뼈아픈 굴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겪는 치욕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인조의 마음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심리적인 타격이 새겨졌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 이 순간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굴욕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했던 두 왕자는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 심양으로 향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고 고독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두 왕자가 끌려가는 행렬을 지켜보며 절규하고 한숨 쉬었죠.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절망적인 조선의 미래가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가는 작은 돛담배 같았다고 할까요? 아무도 그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고 조선의 앞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볼모로 잡혀간 심양에서의 생활은 두 왕자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형인 소현세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적인 외교와 서양 문물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과 서양에서 들어온 과학기술 서적들을 직접 접하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치욕적인 현실을 조선의 미래를 위한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청 황제 앞에서 침착하게 대화하며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그의 모습은 차분하면서도 현실적이었죠. 하지만 한양에 있는 아버지 인조는 아들의 이런 변화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청나라에 너무 깊이 물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반면 동생 복림대군은 형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 치욕스러운 현실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형을 묵묵히 보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복수심과 함께 북벌이라는 거대한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군사훈련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았고 틈틈이 활과 칼을 갈며 병법서를 탐독했죠. 치욕스러운 볼모 생활을 통해 소현세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적인 생존법을 터득하려 했고, 복림대군은 잃어버린 조선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무력적인 복수를 꿈꾸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두 형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인조에 깊어지는 오해와 불안이 이들 형제의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으니 이는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인 이야기의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물음의 답은 청나라 볼모 생활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낯선 이국의 땅, 강요된 시간 속에서 소현세자는 서양 문물과 새로운 사상들을 직접 마주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만난 독일 선교사 아담 샤렉에서 지동설과 같은 최신 과학 지식을 배우고 망원경이나 자명종 같은 신기한 기계들을 접하며
조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어렴풋이 그려보게 되었을 겁니다. 마치 닫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눈에는 세계의 변화가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세자는 조선 또한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국 후 상업을 육성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는 진취적인 개혁 방안들을 아버지 인조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했죠. 조선의 미래를 위한 그의 열정적인 제안들은 마치 오랜 겨울을 깨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자의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은 정작 아버지 인조에게는 깊은 불안감과 오해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조의 눈에 비친 세자는 마치 청나라의 풍습과 사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병자호란의 치욕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인조는 아들이 청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아들의 변화는 아버지에게는 반역의 그림자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의 희망이었던 세자의 개혁 의지는 아버지의 깊어지는 의심과 불안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 이 부자 간의 오해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비극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불과 2달여 만에 소현세자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당시의 기록들은 세자의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눈, 코, 귀,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죽음이었습니다.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조의 행동들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세자를 진료했던 어이들을 의문스럽게 죽이고 심지어는 세자의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염을 허락하지 않아 보는 이들을 경악해 했죠.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혹은 무언가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려는 듯한 인조의 비정상적인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이런 의혹 속에서 세자빈 강씨에게도 비극적인 운명이 닥쳐왔습니다. 인조는 세자빈이 세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녀를 폐위시키고 사사했으며 세자의 자녀들마저도 제주도로 유배 보내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한때 왕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세자 일가는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손자들마저 직접 파멸로 이끈 인조의 광기 어린 집착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병자호란의 치욕과 그로 인한 깊은 열등감, 그리고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왕이 계승서열에서 멀었던 복림대군에게 왕의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는 형의 죽음과 아버지의 광기를 침묵 속에 지켜봐야 했고 이제는 아버지의 그림자와 형의 비극적인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어좌에 오르게 된 것이죠. 젊은 효종의 눈빛에는 왕이 된 기쁨보다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뇌와 슬픔,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과연 그는 아버지의 치욕과 형의 비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는 아버지의 치욕과 형의 비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손자들마저 직접 파멸로 이끈 인조의 광기 어린 집착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자호란의 치욕과 깊은 열등감, 그리고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편집증적 불안감이 그 뿌리였을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왕이 계승서열에서 멀었던 복림대군에게 왕의 자리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선 미스터리였습니다. 청나라에서 8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건장했던 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세자의 시신이 수처럼 검붓게 변했고 구멍이 7개나 뚫려 있었다는 당시의 기록들은 독살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죠.
마치 독극물에 중독된 듯한 참혹한 모습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인조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덮으려 들었죠. 어이가 올린 진찰 기록을 묵살하고 세자가 그저 학질로 죽었다는 해괴한 주장을 폈습니다. 심지어 세자의 장례 절차마저도 비정상적으로 간소하게 치르도록 지시했으니 당시 조정 안팎에서는 왕이 아들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야 할 왕이 오히려 냉담하고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일관했다는 기록은 인조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인조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세자빈 강씨에게도 비극적인 운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채 잠기기도 전에 그녀는 세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누명을 쓰고 폐위되어 사약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의 어린 아들들, 즉 세손들마저도 제주도로 유배 보내지는 가혹한 운명을 맞아야 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왕실의 희망이었던 소현세자 일가는 이렇게 처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서 형의 죽음과 아버지의 광기를 침묵 속에 지켜봐야 했던 복림대군에게 왕의 자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와 형의 비극적인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어좌에 오르게 된 것이죠. 왕이 된 기쁨보다는 마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한 비애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젊은 효종의 눈빛에는 형의 죽음이 자신에게 왕위를 가져다 주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의 의심이 언제든 자신에게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어좌에 앉았으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고독,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가득했죠. 그는 이제 아버지의 치욕을 씻고 형의 비극을 넘어서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효종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역사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좌에 앉은 효종의 눈빛에는 형의 죽음과 아버지의 치욕을 넘어서 반드시 조선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즉위와 동시에 평생의 수건이었던 북벌론 추진의 모든 것을 걸었죠. 북벌을 단순한 복수가 아닌 민족 정신을 다시 세우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 송시열, 훈련대장 이완 같은 무장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효종의 구상에 열정적으로 동참했죠. 피폐해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강력한 군사력을 양성하기 위해 밤낮 없이 매진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병자호란의 상흔을 치유하려 했죠. 더 이상 외세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조선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효종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최신 무기 개발에 힘썼죠. 심지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화포기술 도입까지 추진했습니다. 직접 훈련장에 나가 병사들을 독려하며 사기를 북돋았고요. 그러나 북벌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청나라의 견제가 심했죠. 조선이 군사력을 증강할 때마다 압력을 가했습니다. 조선이 역모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위협은 효종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국내 경제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 살림과 북벌의 회의적인 일부 신하들의 반대 또한 효종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북벌의 꿈을 향한 효종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청나라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고요. 조선의 국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죠. 결국 효종은 제20년 만인 1659년 4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북벌의 꿈이 영원히 미완으로 남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병색이 짙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굴욕, 형의 비극, 그리고 자신의 모든 노력이 이루지 못한 채 끝나버린 운명 앞에서 얼마나 깊은 회한과 좌절감에 휩싸였을까요? 한 인간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짊어졌던 그 거대한 고뇌와 좌절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효종은 자신의 의지로 역사의 흐름과 과거의 업보를 극복하려 했지만 결국 그 한계 앞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죠. 그의 삶은 아버지의 치욕을 씻으려는 아들의 필사적인 노력이었지만 역사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좌절된 안타까운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인조와 효종 부자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선택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한 국가와 후대의 운명을 결정짓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과거의 아픔 위에서 미래가 건설된다는 점을 말이죠. 효종의 북벌 실패 이후 조선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